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사우디 형실까지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알아르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자란 군사 전문 기자이자 사우디 정부의 군사자문 업무도 겸하고 있어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덕분에 나토 브리핑룸부터 중국 무기 박람회, 일본 자위대 정보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중동계 민간 언론인이죠. 이런 특권은 제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국가 기밀에 발을 담글 수도 있고 반대로 놓치면 안 될 정보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파하드야,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기 어디서 오는지 아는 거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겉으론 석유 덕분에 여유로워 보이는 우리 사우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동쪽으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겠다고 위협하고 남쪽으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로 우리 영토를 위협하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고 레바논 상황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 확인입니다. 밤사이 어디서 폭발음이 들렸는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우리 국경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체크하죠. 기자로서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생존 본능에 가까워졌어요. 리야드 시내를 다니다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군용 차량들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눈에 띕니다. 왕궁 주변 경비도 삼엄해졌고 공항 보안 검색도 까다로워졌어요. 평범한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국방력 증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정부는 미국제 무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미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성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미국제 패트리어트 못지않은 요격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도 한국 기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K9 자주포도 검토 중인데 이미 폴란드와 호주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잖아요. 분당 6발의 연사 속도의 40km 사거리,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걸 보면 정말 감탄스러워요.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하고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까지 갖췄으니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제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 분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육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달리 해상 전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거든요. 특히 핵잠수함은 그 자체로 판도를 뒤바꾸는 강력한 기술이에요. 핵잠수함은 석유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수심 300m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등장하죠. 일반 잠수함과 달리 공기 독립 추진이 아니라 원자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해결료를 장착하면 25년 동안 바꿀 필요가 없어요. 쉬지 않고 수개월 동안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적의 소나망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전략적 억제력이에요. 바다 어딘가에 핵잠수함이 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이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핵심 기술은 철저히 통제하죠. 호주에는 아우쿠스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면서도 우리 사우디에게는 눈곱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석유가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핵심 군사 기술이거든요. 미국이 진짜 신경 쓰는 건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는 절대 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사우디가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기사를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즉시 미국의 견제를 받을 테니까요. 대신 사적인 궁금증이라는 명분으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국방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거든요. 공식 세션보다는 비공식 만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늘 기대하는 행사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로비 바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미 국방부 출신의 퇴역 대령 사무엘 모리스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겪은 베테랑으로 유명했죠. 혼자 드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같이 마실까요? 모리스 대령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동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점점 구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중동이 심상치 않죠. 제가 말을 꺼내자 모리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란의 핵 개발, 예멘 내전, 시리아 상황,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강국들이 더 강력한 억제력을 원하는 거겠죠. 억제력이라면 핵잠수함 같은 건 말이에요. 모리스 대령이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핵잠수함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지난 몇 년간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에 꾸준히 참석한 기록들이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나 봅니다. 미국은 우리 같은 나라에게 그런 기술을 주지 않을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리스 대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굳이 미국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모리스 대령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리스 대령은 잠시 맥주잔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물론이죠. 우리가 천국 미사일과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잖아요. K2 전차와 KF-21 전투기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요. 모리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듣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군사 분야를 취재하면서 쌓은 육감이었죠. 기술 이전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해요.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요. 모리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대형 선박 건조 능력, 전력 밀도 높은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나라예요. 그때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기술로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도 한국이 지은 거고 그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했거든요. 그럼 왜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지 않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리스 대령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누가 안 만든다고 했나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개발 중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리스 대령이 반문했어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특히 전략 무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기술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20년 전 얘기예요. 모리스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원자력 추진 기술의 핵심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온가스로 원자로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들이 만드는 배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초고난도 선박도 척척 만들어내죠. 제가 알기로도 한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 나라였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죠. 크루즈선, 드릴십, 해양 플랜트 같은 복잡한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리스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KF-21 전투기를 보세요.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자체 개발했잖아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독자형 공기브리존 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기술 독립이 거의 완성된 나라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거든요.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KF-21을 개발하는 나라,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자체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모리스 대령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뿐이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6번째 또는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 거잖아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제가 기자 본능으로 물었어요. 모리스 대령이 웃으며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제 과거 한국 파트너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민간 산업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조선 관련 컨설팅 회사 대표였죠. 제가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영어로 된 직함을 보니 상당한 인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었어요. 당신이 사우디 정부의 비공식 자문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리스 대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동 정세를 고려할 때 사우디가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모리스 대령은 저를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죠. 아마도 미국 정부의 어떤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우디가 균형을 맞추려면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억제력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최근 들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예전만큼 확고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라크에서의 영향력 축소,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면서 중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모리스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술력도 있고 정치적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리스 대령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개발 중일까요? 다음 날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굳혔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보겠다고 말이에요. 단순한 기자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아주세요. 무기 도입 관련 시찰 명목으로요. 어떤 무기 시스템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어요. 모든 것을 다요. 제가 답했어요. 특히 해군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2024년 11월 중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이번만큼 긴장되고 설렌 적은 없었어요. 이전 방문들은 단순한 무기 전시회나 컨퍼런스 참석이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박성훈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함께 중동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만으로도 그가 보통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이틀간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 거제도 조선소들을 돌아보시게 됩니다. 박성훈이 설명했어요. 마지막에는 진해 해군기지도 방문하실 예정이고요. 진해 해군기지라는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해군의 핵심 기지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이틀간은 주로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현대로템 등의 임원들과 만나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천국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 K9A 자주포의 개선 사항, K2 전차의 사막 전투 특화 모델 등등. 하지만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수중 무기 체계와 관련된 기술이었죠. 기회가 될 때마다 은근슬쩍 질문을 던져봤지만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우디가 해상 방어력 강화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한 임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부산에 가셔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날 오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들, 산업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건설 크레인들. 이 나라의 역동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컨테이너선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어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구라는 게 실감났어요. 먼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로 합류한 가이드가 말했어요. 그는 한국조선해양의 김태현 부장이었는데 20년간 조선업계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어요. 울산으로 가는 길에 김태현 부장이 한국조선업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중공업을 세울 때만 해도 세계에서 우리를 무시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라고 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거든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에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용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서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최신형 컨테이너선입니다. 김태현 부장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길이가 400m가 넘어요.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수 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특별 보안구역으로 표시된 건물들과 그 주변을 순찰하는 경비원들이었죠. 일반 상선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쪽은 뭘 만드는 곳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특수 선박들이요. 김태현 부장이 간단히 답했어요.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거죠. 잠수함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쫑긋 섰어요. 한국도 잠수함을 만드나요? 물론이죠.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잠수함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여러 나라에 수출했죠.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수많은 잠수함들이 다양한 건조 단계에 있었고 자동화된 용접 라인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함체 검사 시스템, 첨단 해양 시뮬레이션 장비들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태현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거북선 때부터 시작된 DNA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거든요. 세계 최초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의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현재 한국 조선업은 세계에서 몇 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순위로 매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김태현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굳이 자신들이 1위라고 자랑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한다는 의미였죠. 다음 날은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특히 해양 플랜트와 드릴십 같은 초고난도 구조물들을 건조하는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이 있으면 제가 중얼거리자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잠수함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죠.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해양 플랜트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 순간 퍼즐의 한 조각이 또 맞춰졌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어떤 종류의 수중 구조물이든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추진 시스템이었죠. 아무리 훌륭한 선체를 만들어도 핵 추진 시스템이 없으면 핵잠수함이 될 수 없거든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어떤 수준인가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세계 최고 중 하나죠. 엔지니어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우리가 지었고 사우디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과 조선 기술의 결합점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핵잠수함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제도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정리하고 있던 자료들을 보니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 원자력 기술, 그리고 군사 기술의 발전 속도,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해 해군기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이번 방문이 이 여행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모리스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가 안 만든다고 했나요? 진해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민간 조선소와는 달리 삼엄한 경비와 함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해군 관계자들의 표정도 훨씬 진지했어요. 오늘 안내를 맡을 이정우 중령입니다.
해군 장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잠수함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잠수함 부대에서 복무했어요. 기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잠수함 건조 시설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종 첨단 장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최신형 잠수함들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의 최신 잠수함입니다. 이정우 중령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산한 창호급이라고 하죠. 크기가 엄청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길이가 83m, 배수량이 3,300톤 정도 됩니다. 그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죠.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는 기회도 얻었어요. 소음 제어 시스템, 스텔스 외피, 교란 통신 장치, 자동 발사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특히 SLBM 발사관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잠수함의 추진 방식은 뭔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공기브리존 추진 시스템입니다. 이정우 중령이 답했어요. AIP라고 하죠. 연료전지를 사용해서 산소 없이도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요. 핵 추진은 아니군요. 그 순간 이정우 중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현재로서는 AIP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꽂혔어요. 미래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점심시간 후 더욱 보안이 삼엄한 구역으로 안내받았어요. 일반인 접근이 완전히 제한된 곳이었죠. 여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금지입니다. 이정우 중령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SLBM 탑재형 잠수함의 실물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였거든요. 크기도 이전에 본 것들보다 훨씬 컸고 외형도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어떤 잠수함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이정우 중령이 간단히 답했어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차세대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크기부터가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길이가 최소한 100m는 넘어 보였고 배수량도 상당할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연구 시설이었어요. 어느 연구동 외부에서 원형 냉각 시스템과 고온 내압 금속 처리 장비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본 원자로 부품들과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었어요. 저 시설은 뭔가요? 제가 물었지만 이정우 중령은 대답을 회피했어요. 연구용 시설입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건 핵 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걸 말이에요. 냉각 시스템의 구조나 금속 처리 장비의 모양이 원자로 관련 부품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혹시 이 잠수함이 핵 추진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정우 중령과 함께 있던 다른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확인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언급하면서 암묵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한 거였어요. 견학이 끝나고 나서 이정우 중령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었죠. 중령님, 솔직히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정우 중령이 잠시 고민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자력 기술도 있고 조선 기술도 있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요?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있고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절박함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허용할까요?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만들까요? 이정우 중령이 반문했어요. 프랑스도 영국도 중국도 인도도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고 만든 나라는 거의 없었거든요. 모두 자국의 필요에 의해 독자 개발한 거였어요. 그럼 한국도 필요하면 만들 거예요. 이정우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했거나 최소한 개발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그리고 의지.
모리스 대령이 말했던 3가지 조건을 한국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 시설들과 장비들은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부산 호텔에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이정우 중령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를 완료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부산 해운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새벽 6시경이었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사람들.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숨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싶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거제도의 첨단 해양 플랜트, 그리고 진해에서 본 그 놀라운 시설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워싱턴에서 모리스 대령이 준 명함이 눈에 띄었어요. 그가 소개해준 한국인 연락처 말이에요. 아직 연락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니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걸자 상대방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모리스 대령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파하드 아라르비라고 해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하죠. 이승민은 부산의 한 조선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어요. 과거 대우조선해양에서 20년간 근무했고 특히 잠수함 설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어요. 현재는 민간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 2시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승민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어요. 모리스 대령과는 어떤 관계시죠? 제가 먼저 물었어요. 과거 한미 공동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어요. 이승민이 간단히 답했어요.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종종 연락하죠. 그럼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20년간 그 분야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히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해요. 이승민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한국 조선업 얘기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이고 민감한 주제로 흘러갔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죠. 이승민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특히 AIP 기술은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예요. 그럼 핵 추진 기술은 어떤가요? 그 순간 이승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승민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로 기술도 있고 조선 기술도 있어요.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이죠. 미국의 반대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정부 자체도 조심스러워해요.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주변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이승민의 다음 말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죠. 조용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승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필요할 때까지는 비밀로 유지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발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건가요? 이승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몇 개월 안에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개발을 완료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전략을 택했을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승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국제적인 압력을 받겠지만 비밀로 유지하면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요? 북한 상황이 급변하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핵잠수함을 공개하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승민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였어요. 공개 시점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모르고 있나요?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이승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모리스 대령이 당신에게 한국 얘기를 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럼 미국은 왜 막지 않나요? 막을 수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건데 뭘로 막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언제쯤 공개될까요? 그건 정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이승민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도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이승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해요. 하지만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죠. 거북선도 그렇게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도 그렇게 이뤘어요.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었거나 최소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라는 확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리야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사우디 정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제 경험과 직감으로는 거의 확실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나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쯤이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정리를 마친 후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강력한 정황들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국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공식적인 무기 도입 시찰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기밀 메모 형태의 개인적 판단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KF-21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도입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어요. 모든 무기 체계가 사우디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밀 메모였어요. 제목을 한국에 숨겨진 역량에 대한 평가라고 정했어요. 그 안에 지난 일주일간 확인한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첫 번째로 적은 건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독보적인 조선 기술력,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군사 기술. 이 3가지가 결합되면 핵잠수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시설들이었어요. 진해 해군기지의 원형 냉각 시스템, 고온 내압 금속 처리 장비,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불린 그 거대한 구조물, 모든 것이 핵추진 시스템과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한국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던 그 애매한 태도들, 특히 이정우 중령의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 이승민의 몇 개월 안에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결정적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했거나 최소한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다만 전략적 이유로 공개 시점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이틀 후 국방부에서 소환이 왔어요. 칼리드 왕자가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칼리드 왕자는 사우디 국방부를 총괄하는 인물로 모든 중요한 군사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실세였어요. 그가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였거든요. 왕궁의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소규모였어요. 칼리드 왕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서너 명, 그리고 저까지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회의실이었어요. 벽면에는 중동 지역 지도와 각국의 군사력 배치도가 걸려 있었어요. 파하드, 한국 방문은 어땠습니까? 칼리드 왕자가 친근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왕자님, 제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모든 분야에서요. 제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특히 조선업과 원자력 기술의 결합 능력이 놀라웠어요. 칼리드 왕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해상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을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 직접적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정황상으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즉시는 어려울 거예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칼리드 왕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럼 당장은 재래식 무기부터 시작합시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겠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하드, 당신은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주세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리드 왕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어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제 보고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붙잡았어요. 파하드, 정말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한국도 수십 년간 차근차근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시찰하러 간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발견한 여행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인상 깊었어요.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무기에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자존심으로 무기를 만든다. 제가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었어요. 거북선을 만든 민족의 후예들이 이제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경외스러웠어요. 500년 전에도 바다를 지켰고 지금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민족.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 사우디의 미래도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공개된 것은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 조용한 진수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국은 분명히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세상에 공개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한국 방문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이승민으로부터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칼리드 왕자에게 보고하니 즉시 한국행을 승인해줬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말이에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안 검색도 더 까다로워졌고 군 관련 인사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어요. 이승민과의 만남은 이번에도 부산에서 이뤄졌어요. 하지만 장소는 지난번의 조용한 카페가 아니라 그의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훨씬 더 공식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였죠. 오랜만이네요. 이승민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어떤 진전들인가요? 제가 바로 핵심을 물었어요. 일단 이걸 보세요. 이승민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한국의 주요 일간지 기사였는데 제목이 차세대 해상 전력 강화 프로젝트 본격화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흥미로웠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존 해군력의 현대화라고 발표했지만 사양을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새로운 추진 시스템 연구, 대폭 늘어난 작전 반경, 그리고 혁신적인 스텔스 기술까지. 이게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표면적인 부분만요. 이승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진짜 핵심은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요. 그는 다른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비공식 문서였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혁신적인 추진 기술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혁신적인 추진 기술이라면 제가 말하려는데 이승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다른 곳으로 가죠. 우리는 부산항 근처의 조용한 산책로로 이동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파하드,
당신이 이전에 예상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특별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승민이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지난번 방문에서의 추측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였어요. 언제쯤 세상에 알려질까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승민이 답했어요. 주변 환경이 적절해지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이승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북방의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고 서쪽 대국의 해상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서왔어요. 모든 게 논리적이었어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억제력 확보가 필연적이었던 거죠. 그럼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승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독창적인 혁신이 포함된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요. 조용함과 효율성이요.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고유한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 나왔어요. 이승민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기술은 단순히 기존 방식을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 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국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물었어요. 예상할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이승민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순수한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고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순전히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죠. 우리의 대화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이승민은 한국의 새로운 역량 개발 과정부터 향후 전략까지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공개 시점과 방법, 그리고 국제적 반응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승민이 강조했어요. 성급한 발표보다는 완벽한 준비 후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언제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정부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주변 상황이 더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 같아요. 다음 날은 다시 진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접근이었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시설들을 볼 수 있었어요. 새로 만난 박재민 대령은 이전의 이정우 중령보다 더 고위 간부였어요. 그가 직접 안내를 맡은 것만으로도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요. 상당한 변화가 있었네요. 제가 새로 건설된 시설들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죠. 박재민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현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번 방문에서는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새로운 연구 시설들과 첨단 장비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 고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재민 대령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물론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를 정리해봤어요. 확실한 건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역량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량은 곧 세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리야드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에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그리고 사우디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그들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지 며칠 후 국제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이 차세대 해상 방어 체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국방 예산 증액 소식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해군이 혁신적인 추진 기술 연구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보도였어요.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투자 정도로 보도했지만 저는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칼리드 왕자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어요.
왕궁의 집무실에서 단둘이 만난 자리였어요. 파하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칼리드 왕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해상 역량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칼리드 왕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먼저 K9 자주포와 K2 전차 도입 협의를 본격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고도의 기술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칼리드 왕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좋다. 한국과의 무기 도입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자네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라. 몇 주 후 사우디 정부가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니었지만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였어요. 그 뒤로 K2 전차와 KF-21 전투기에 대한 기술 검토도 시작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 후보 중 하나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몇 달 후에 들려왔어요. 국방 관련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였는데 한국 해군 차세대 초대형 잠수함 세척 건조 계획 공식화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초대형 잠수함이라는 표현, 그리고 세척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서 추측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기존 잠수함 대비 2배 이상의 배수량,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 적용, 장기간 수중 작전 능력,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양들이었어요. 무엇보다 SSBN이라는 분류 기호가 결정적이었어요. 이는 탄도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국제적 분류였거든요. 한국이 드디어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암시한 거였어요. 이승민으로부터도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어요. 드디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당신의 예상이 정확했어요.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시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한국의 이번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마침내 그 클럽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차세대 해상 전력 강화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새로운 역량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도록 단서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사우디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칼리드 왕자는 저를 다시 불러서 말했어요. 파하드, 자네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그들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몇 개월 후 추가적인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에서 특수 목적 대형 선박 건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 원자력 관련 연구진의 해군 시설 방문 증가, 그리고 해상 시험장에서의 특별훈련, 실시 등등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새로운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해 말 사우디 정부는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검토와 도입 협의가 본격화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국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량이었죠.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바다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거북선을 만든 민족의 후예들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 차세대 초대형 잠수함 세척 건조 계획 공식화, 그 한 줄의 뉴스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자존심으로 무기를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민족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지금 저는 사우디와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가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진 민족들이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믿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은밀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파하드 알아르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우디 군사 전문 기자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그 DNA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쟁의 참혹함, 분단의 아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된 일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죠. 한국 사람들은 조용해요. 하지만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죠. 이승민의 이 말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올림픽 성공도, 그리고 오늘날의 K방산 수출 성과도 모두 이런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국방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시는 외침을 받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K방산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담긴 작품들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자존심으로 만든 무기라는 파하드의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 닿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어딘가에서,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첨단 무기들이고, 그 무기들 하나하나에는 다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